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 재임 중 최대 난관. 2. LG의 깜짝 행보. 3. 한국행 긴급 비행.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한국의 행보에 크게 충격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투자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앞불을 놨기 때문인데요. 예상치 못한 한국의 행보에 수십조 원대의 피해가 예상되자 미국 최고 기업의 CEO들이 급하게 한국으로 모이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팔리 CEO 등 포드 경영진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용 경영진을 차례로 만나 미국의 일하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하가 시행됨에 따라 SK용과 포드가 합작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수십조 원 가량을 투자해 만든 회사가 날아가게 생겨 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혼다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잡고 수조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 삼성에 이어 LG 또한 미국의 공장 건설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 법안이 현실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디램 50%와 낸드 3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는 소재 및 부품이 2,000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 등 미국 메모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기업 하나가 초대형 뒤통수의 가담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애플인데요.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의 YMTC를 선택했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고급형 모델 SE 3세대에 128단 낸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왔지만 YMTC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한국 매출 의존도는 더 낮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애플의 이 같은 행보는 메모리뿐만이 아닙니다. 패널에서도 중국 BOE를 협력업체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나서서 중국 제품을 채택하는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애플의 행보에 미국 의회가 일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애플의 행보는 오히려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샌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뒤로 일본의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도 중국 내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드 사태 때 한국이 중국의 불매를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고 현대차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때도 관망해왔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16년에는 팀북 최고 경영자가 중국 관리들과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5년간 3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대신 애플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고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즉 애플은 오히려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20%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사드 사태 이후 1% 밑으로 급락했으며 이러한 반사이익은 애플이 차지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던 패널을 사용하던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판매되는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 공장도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반면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게 의존하고 부품 등 공급방이 자리를 잡으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정부는 인텔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인프라를 빼먹고 자체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삼성 등의 반도체 자료를 요청했을 때부터 보였던 징조인데 최근에는 일본과 이나노 개발을 위해 합작 투자를 검토한 것이 드러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갑질에 삼성이 강력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중국 투자를 금지하자 삼성은 약 일주일 후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의논했고 MOU를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게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멕시코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내왔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당초 미국이 해외 출장지로 거론됐었지만 멕시코를 먼저 방문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양한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만큼 핵심 국가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 LG 에너지 솔루션 또한 미국의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G는 혼다와 북미 지역 진출에 대한 합작법인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3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의 양산을 목표로 이라나 PDB 법안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혼다의 움직임이다. 약 4, 5조 원가량을 투자해 자체 전기차 전지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은 중국의 랩 배터리에 미국 진출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밀도나 안정성 측면에서 K-배터리가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혼다는 LG와 손잡고 2040년까지 전 모델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LG가 미국의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혼다는 발등에 붓이 떨어진 것입니다. 특유의 폐쇄적인 성향을 벗어나 현재 일본의 기존 사업 철수와 더불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완전히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 혼다의 주력 공장이 있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연간 생산 능력은 30기가와트시 규모로 약 50, 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다의 계획은 LG의 재검토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라 법안 등 한국에게 너무나 불리한 법안을 시행하는 미국의 공장을 굳이 지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휘바이오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세출, 세입법이 성립하여 전지 생산지 등 일정 조건을 채우는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을 통해 탈중 국화를 본격화하여 전기차 소재, 배터리 생산의 중심 지역이 북미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상황으로 한국 기업은 배터리 공급, 소재, 장비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만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를 이끄는 지팔리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급히 방문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의 경영진을 만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사업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미국의 일하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팔리시 2호 등 포드 경영진은 이번 주 초 방한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경영진을 차례로 만나고 권영수 부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을 각각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드는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마하이와 전기 상용차 이트렌짓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과 이트렌짓에 SK온의 배터리를 각각 채택하고 있습니다. 팔리 CEO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과 만나 미국 일하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 바르벤이라는 북미산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 한화로 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배터리 부품과 광물 조달 비율도 적용되는데 이러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내 북미산 부품을 2023년 50%에서 2029년 100%로 맞춰야 합니다. 또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2023년에 40%, 2027년에 80%로 조달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포드가 최근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는 만큼 미국 현지 배터리 공장 신증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데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7월 포드의 배터리를 추가로 공급하고자 내년까지 폴란드 공장의 포드 공급 배터리 생산 라인 규모를 기존의 2배로 증설하고 이후에도 차례대로 증설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K온도 포드와 함께 10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합작법인 블루오벌 SK를 설립했습니다.
블루 오벌 SK는 미국 테네시주에 1개, 켄터키주에 2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데 미국의 일하 법안에 의해 한국의 삼성과 SK, LG 등이 공장을 모두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 지을 계획으로 포드 회장의 발빠른 대처라는 평입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을 제외하면 반도체나 전기차 생산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걸 바이든 행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 또한 발빠르게 대안을 내놓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 등 한국 무기가 큰 인기를 끌며 폴란드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여러 국가와의 새로운 무기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최근에는 잠수함 도입 경쟁 역시 치열해지면서 뛰어난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잠수함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 잠수함 도입을 위한 경쟁이 벌어졌는데 한국과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좁혀지며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해 낼 수 있을지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호주 잠수함 초기군을 본인들이 건조하겠다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는 현재 스웨덴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한 배수량 3,000톤의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척의 잠수함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취역해약해 2030년대 초에 수명이 끝날 예정인데요. 이에 호주는 2014년부터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할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 4개국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트핀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제안한 프랑스의 나발그룹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쇼트핀 바라쿠다급은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인 바라쿠다급 재래식 추진 버전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프랑스 잠수함이 선정되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호주 국방부와 프랑스 나발그룹과의 정식 계약은 2019년 2월이 되어서야 체결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호주에서 추후 건조할 잠수함의 척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논란 끝에 결국 프랑스의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재래식 잠수함 도입 계획을 밝혔던 호주가 핵잠수함으로 방향을 바꾸며 큰 파문을 불러온 것인데요. 호주, 영국, 미국의 앞글자를 딴 오쿠스라는 3국 안보 파트너십을 출범하며 호주가 프랑스와 맺은 잠수함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크게 반발했지만 든든한 동맹국을 만난 호주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의 도움을 받아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호주는 미국에서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에서 최소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오쿠스 당사자들은 핵잠수함에 재래식 무기만 탑재할 계획이기 때문에 핵 비확산 조약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한편 호주의 조선업은 콜린스급 사업의 오랜 지연, 수상 전투함의 건조, 지연 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는데요. 프랑스의 지원으로 건조하려던 잠수함도 제때 건조될지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호주는 콜린스급 6척의 수명 연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죠. 특히 이번 핵잠수함 사업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복잡한 핵잠수함의 구조 때문에 제대 건조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호주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던 외국 업체들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할 때까지 능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3,000톤급의 잠수함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는 우리나라였는데요. 지난 2022년 7월 우리나라는 호주에게 잠수함 인도까지 남은 7년 안에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기반 첨단 재래식 잠수함 7척을 건조해주겠다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파기당했던 프랑스도 제안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오쿠스에게 늘 찔렸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던 프랑스 대통령이 호주 해군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건조한 재래식 잠수함 4척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제 호주는 날아가는 콜린스급을 고쳐 쓰느냐,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을 일부 도입해서 핵잠수함이 배치될 때까지 쓰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호주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외신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핵원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가 도입할 잠수함의 초기분을 자신들이 건조하고 호주가 비용을 대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을 호주가 받아들일 경우 최소한 초기 물량만큼은 호주가 목표하는 2030년대 초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여러 차례 미국 잠수함 건조 업체들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비용 및 일정이 초과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현재 호주는 미국 측의 제안과 우리나라의 제안, 그리고 프랑스의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한 번 호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기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조선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조선 사업 전반에 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나 LNG선 설비 기술은 단연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보여줘도 못 따라올 정도라고 하죠. 현대사모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LNG 운반선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설계 원천 기술은 프랑스 GTK 게스트럼포트 테크니카스가 갖고 있지만 설비 기술은 단연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같은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해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국내 3사만이 경쟁한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바로 이 시공 기술 덕분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수주량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영업을 가능하게 한 주역도 바로 LNG 운반선인데요. 그로 인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일감절벽을 우려하던 조선업계가 다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한 언론에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더불어 한국조선해양에 수주한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핵심 기지인 영암조선소 제체다. 앞서 주문된 선박들이 진수된 뒤 그 빈자리를 최근 집중적으로 수주한 LNG 운반선들이 속속 채우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영암조선소가 2026년 1강까지 이미 확보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현재 건조되고 있는 LNG 운반선에 올라 선박의 내부 모습에 대해서도 보도했는데요. 그리스의 알파가스사가 주문한 세 척의 LNG 운반선 가운데 첫 번째로 건조되는 선박에 올라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내년 4월 진수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으로 주요 화물창 건조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초저온 액체 저장을 위한 피막을 설치하는 멤브레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선박에 오르는 과정을 세세하게 전했는데요. 도크와 선박을 연결하는 철제 사다리를 통해 화물창 내부로 들어서며 선박 내부와 통하는 통로 입구에서 에어컨을 통해 옷과 신발에 묻는 흙먼지들을 모두 털어낸 뒤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하 192도 이하의 액체 상태인 LNG가 실려야 하는 화물창인 만큼 건조 단계에서부터 내부 오염을 막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내부에 들어서자 흡사 대형 빌딩의 건설 현장에 들어선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바닥만 1200도, 약 360평에 달하며 높이는 아파트 10층 수준인 약 30m라고 하니 그 표현이 이해됩니다. 이곳 화물창에만 5만여 톤의 LNG를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박은 이러한 규모의 화물창 3기를 탑재할 것이며 폭이 좁은 선수엔 소형 화물창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화물창을 탑재하는 선박의 LNG 운반량은 무려 17만 4천 톤에 달합니다. 현장을 안내한 현대사모중공업 책임자는 극저온 상태에서 액화 보관된 LNG가 끊임없이 기체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하 196도 이하를 버릴 수 있는 초고성능 후판으로 만든 스테인리스 주름판으로 가장 바깥을 감싸고 방열 우레탄 폼으로 한 번 더 감쌉니다. 바로 이 감싸는 작업의 경쟁국은 쫓아올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LNG 수송을 위해 필수적인 화물창을 GTT의 설계대로 제작한다고요. 시공 능력에서 경쟁국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책임자는 현대사모중공업의 핵심은 용접 기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은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화물창 전체 이음맥과 동일한 강도를 지닐 수 있게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용접 작업 전체를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숙련된 작업자가 투입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는 자동화되어 자동화 용접 설비가 화물창 벽면을 따라 이동해가며 용접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고성능 용접을 전문으로 하는 로봇이 작업을 맡은 뒤로는 선박 건조 기간도 짧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책임자는 보냄이 잘 돼야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 양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송도 할 수 있다며 보냉 작업은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뿐 아니라 선박 본체가 극저온에 노출돼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그룹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계는 한 척당 100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국책 사업으로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한국형 화물창 기술 개발을 완료하면
조선사의 수익성 개선과 건조 비용 감소에 따른 수주 경쟁력 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많은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촉발한 달러화 강세로 연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재함을 자랑하던 한국 경제마저 역대급 변동성을 자랑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지만 주변국들과 주요 선진국들의 상황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 무역 적자인 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영국의 경우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국 화폐인 파운드화의 가치가 수직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5%가 떨어지는 등 1971년 이후 사상 최저치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는 올해 안으로 자국 부채 규모가 1900억 파운드, 우리 돈 290조를 넘기면서 재정 불안이 촉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영국이 IMF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망이 유럽의 금융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외환전략실은 물론 UBS 은행의 수석 경제분석가인 폴 도너번 역시 영국 경제의 사면초가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파운드화 가치가 추락한다면 2024년엔 영국이 IMF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영국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감세안을 철폐하여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흥국 위주로 IMF에게 빌려간 자금이 900조 원을 넘으면서 IMF의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위기가 나오는 만큼 IMF 측에선 구제 금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게 재정 건전성을 높이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1976년 경제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당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을 가리지 않고 줄줄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의 경제도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신흥국들의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인도는 강달러 장세에서 외환보유고를 가장 급격히 소진한 국가이며 이렇게 가다간 5개월 내로 인도의 외환보유고는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게 되면 지난 90년대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위험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의 금리는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내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중국에선 급격하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는 폭락 중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중국 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며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등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내 부동산 관련한 부실 채권이 무려 3,075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3,075조 원의 부동산 부채 수준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해당 부채는 오직 부동산 관련한 부채이며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 각계 부처에서 감추고 있는 확인되지 않는 부채들은 이경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미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는 일경 9,400조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2022년 현재는 이경 3,000조 원을 가뿐히 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뒤 공개적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굴기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면서 중국의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산업이 성장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다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미국에 비해 반도체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과 습득은 물론이고 자본력을 위주로 한 치킨게임을 통해 경쟁자를 따돌리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좋은 품질의 반도체를 본전이나 적자에 팔면서 경쟁업체의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파산하게 만들어 남아있는 시장을 혼자 독식하는 것인데요. 이는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국제적인 정치력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가능한 작전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의 엘피다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은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무작정 기술 투자와 저가형 반도체 양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우후순 생겨나는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는
140조 원이라는 지원금을 뿌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최근 중국 통계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폐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폐업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4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 현재 폐업 신고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은 3,500여 곳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대만에 비해 부족한 기술력에 미국의 반도체 제재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주도한 반도체 골기 치킨 게임은 혹상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과 긴밀히 연관된 칭화윤희 그룹도 파산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에 나섰고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에스믹마저 최악의 기술적 성과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한국 위주의 새로운 반도체 기술 동맹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화 인플레이션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한국은 참여하기로 예정되었던 14 반도체 동맹과 회담을 파기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미국과 마찰이 생기자 중국에서는 즉각 한국을 향해 반도체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반도체 특별위원장인 양양자 의원을 찾아 한국의 칩사 동맹 가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니 중국과 함께 협력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화를 언급하며 지금은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마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의 이번 발언에 우리 국민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최근 분위기는 자국 우선주의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한국에게 경제적 제재를 해오고 있고 4대 배치로 비롯한 한한령은 아직도 유지되어 중국 내 한국 문화 생태계와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많은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빈자리를 중국의 자국 기업들이 채우면서 사실 4대 배치와 한한령은 핑계이고 중국 자국 기업들의 경제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기업을 제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의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나왔고 초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인 극저외선 노광 장비 EUV는 네덜란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광원 기술의 핵심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특허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가 근거가 있는 조치이며 효과가 확실한 것인데요. 반면 중국은 이런 원천 기술 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에스믹은 최근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에스믹의 이런 발표에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7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로는 7나노급은커녕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생산도 어렵다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현재 주력 반도체 공정은 28나노이며 이는 한국이 2000년대 초중반 상용화한 기술입니다. 중국의 반도체는 생산 능력은 없지만 최근 반도체 설계 능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배경엔 대만의 TSMC 출신 엔지니어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 에스믹에서 크게 활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군사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애플로부터 아이폰 관련 부품과 조립을 맡고 있는 대만 기업인 폭스콘은 얼마 전 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중국 정부가 국유화한 칭화윤희 반도체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조 1,500억 원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었는데요. 중국 측 관계자들은 대만 폭스콘의 1조 원이 넘는 투자로 중국의 칭화윤희가 생명주를 연장했다는 소식을 내놓을 정도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던 대만과 중국은 사실 누구보다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만 반도체의 아이콘인 TSMC마저 미중 갈등 속에서도 공격적인 중국 투자를 결정해 국제사회는 대만의 결정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일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물론 대만 측은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이 무력 통일을 감행하는 경우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대만을 도와주길 바란다면서 정작 국가 안보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대규모로 중국에 투자하는 등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대만 TSMC는
중국의 4조 원가량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의 전자업체와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발을 뺀 것과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중국 역시 한국보단 대만의 반도체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대만을 공식적으로 합병한다면 대만에 지출한 것들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되어 돌아온다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에 지출한 것은 한국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나중에 중국의 경쟁자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반도체보단 미래에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대만의 반도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흡수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기에 모든 상황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더 나아가 중국이 무리하게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다가 투자금이 바닥나 치킨 게임에서 패배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